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에센셜 112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97번부터 112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번 문제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자, 신체, 가는 맞는 내용이네요. 입은 뭐에 대하여? 예, 상해에 의하여,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질병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렸네요. 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장애, 위험을 다 보장을 하는 보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질병이 틀렸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사고의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원인, 피해 정도가 불확정적입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사망 그 자체는 확정되어 있죠. 근데 시기가 언제 사망할지는 발생 시기만 불확정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상해보험은 다 불확정입니다. 생명보험은 사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죠. 시기만 불확정입니다. 요 비교 여러분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지가 않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 불확정적이죠.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근데 생명보험은 사망 그 자체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소지는 크지가 않습니다. 요거 구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기 및 발생 원인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이다. 98번 보겠습니다. 상해사고 요건. 자,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나오죠. 우연, 외래, 급격. 이라고 하는 이 요건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고의성 틀린 거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해사고 요건인 급격, 우연, 외래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지 한 개 이상 충족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자해행위, 자살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죠? 자살 다 자기가 한 거죠. 외부의 어떤 외래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래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해사고는 완만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만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장 내용, 다음 보기에서 틀린 것은? 하나씩 읽어보죠.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신체의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맞죠? 반드시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넓다는 뜻이죠.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을 합니다. 맞습니다.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을 합니다. 하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라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는,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인 경우에는 원인이 상해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근데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구별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노화로 인한 요통이냐, 아니면 화분을 들다가 이제 허리를 다친 경우냐, 이제 요런 두 가지를 가지고 교재에 비교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께서 상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으면 상해사고 요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해야 되죠. 두 번째,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을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이네요. 다음 표에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이 된 것은, 자,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죠. 그죠?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그죠? 자, 이 두 가지 비교 자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위험률의 기준은 상해는 상해, 직업이나 직무, 연령에 따른 것이 아니죠. 질병은 연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은 위험이 직업이나 직무를 기준으로 한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자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직업이나 직무, 연령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자, 상해보험은 연령별 위험 등급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 직업의 위험 등급에 따라서 상해보험은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세 번째, 일부 고령자의 가입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근데 제한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일부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질병보험입니다. 네 번째,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통해서 만약에 재해 때문에 사고가 났다. 보상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어야지 가능한 거지.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된다. 직종별 위험 등급 및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직업이 바뀌어서 이제 직업과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했는데 만약에 직업과 직무가 바뀌었다. 그럼 보험회사 빨리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의 위험이 낮아졌다. 보험료 낮아집니다. 같이. 그러나 만약에 높아졌다. 그러면은 보장이 일부가 제한이 된다든지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보험금이 삭감 지급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틀린 것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직업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통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에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 직업 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실은 이 네 가지 지문 거의 대부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위험성이 낮은 직업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낮아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두 번째, 보험업법은 보험기간 중 직업 직무 변경 시 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입니다. 상법. 항상 상법과 보험업법 두 가지 이렇게 섞어서 반대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아닙니다. 세 번째, 통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10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제한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지급이 되는 걸 찾는 거죠. 1번. 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위험이 바뀌었네요. 높아졌네요. 그죠? 전환된 후에 작업을 하다가 생산직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쳤으니까 바뀐 직무에 따라서 원인이 돼서 손을 다쳤으니까 통지를 안 했으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직으로 직무를 변경이 됐는데 통지 안 했어요. 근데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난 게 아니고 등산을 하다가 발을 다쳤습니다. 변경된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없습니다. 뭐냐?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직에서 농업 종사자로 직업이 변경이 됐는데 농기계 운전 중, 즉 농업 종사자니까 농기계 운전하는 거죠. 사고가 발생을 했다. 통지 안 했다. 그러면 제한이 됩니다. 4번, 무직인 상태에서 영업용 택시기사, 위험이 바뀌었죠. 영업 중에 차량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고의 원인이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련이 있죠. 통지 안 했다.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업별 위험 등급을 총 5등급, 그리고 등급의 그 위험률에 따라서 3단계로 차등 적용을 합니다. 5등급, 3단계. 요거는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직업별 위험 등급은 3등급이 아니라 5등급 위험에 따라서 3단계로 다시 구별을 합니다.
두 번째, 발생한 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는 아무 제한이 없죠.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세 번째,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직업 직무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통지 안 했죠.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할 수 있죠. 이제 기간이 틀렸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에 질병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자,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으면 상해 사고죠. 질병은 신체에 내재가 되어 있는 원인으로 사고가 나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3번 질병보험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질병과 관련되지 않은 것. 치아보험 질병이죠. 건강보험 질병이죠. 암보험 질병이죠. 뭐 이거는 뭐 거저 주는 문제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상품 어떤 게 있습니까?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치아보험 뭐 이런 것들이 질병보험의 종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관하여 금전 등을 보상을 한다. 이게 질병보험이죠. 저축을 위한 저축성 상품이 아닙니다. 그죠?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틀렸네요. 세 번째, 두 번째, 질병보험 상품은 현재 주계약으로만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특약으로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이죠. 그죠? 그래서 주계약으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붙여서는 못합니다. 그것만 기억을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가 연결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죠.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맞죠? 상해보험,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 맞죠? 3번 장기간병보험, 위험률 변동 제도 맞습니다. 질병보험은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는 상해보험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으로만 우리나라 보험 상품은 제가 사망보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병보험은 연령별로 질병 발생률 차이가 크다. 질병보험은 제가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된다 그랬죠.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고요. 보험료 산정 시 군단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군단율을 사용하는 것은 상해보험이죠. 세 번째, 질병보험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를 하면 보험료는 증가합니다. 왜? 질병에 따른 위험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보험 보죠.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암보험이 질병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암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을 한다. 일단 이거는 딱 틀렸네요. 그죠? 2번. 보험기간이 대부분 10년 이하, 10년 이상이죠. 이상. 3번. 나이가 증가해도 위험률에는 위험률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정답은 4번. 자, 이 질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제자리암은 연기암이죠. 자,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연기암은 좀 가벼운 암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제자리암은 일반암 보험금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적은 금액이 지급이 된다. 자, 이 지문은,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얘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만큼 중요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제외되는 치료는 자, 이건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식이요법, 명상요법,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 두 번째, 면역력 강화 치료. 세 번째, 암이나 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 이건 다 암 직접 치료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암 보상 금액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고해감, 소해감, 뭐 3대암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각 보험회사에서 임의대로 구별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감독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제자리암, 연기암이라 그랬죠. 일반암보다 보상금액이 적다, 많다가 아니죠. 세 번째,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 치료, 암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증가한다. 자, 연관함정 잘 살펴보시고요. 자, 10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암진단보험금은 종류, 발병된 암의 종류죠. 예,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요거 틀렸죠, 그죠? 예,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적게 지급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2번, 순수 보장형으로만 판매. 자, 이 지문은 뭐 암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데 나와도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주계약이 아닌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주계약으로도 팔리고 특약으로도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암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이네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증가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장도 끝난다?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질문으로. 그러나 그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최고 한도 1 기준으로 암 입원 급여금은 계속 보상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특정 암만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보장 범위가 작잖아요. 그죠? 보장 범위가 작으니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야 되는 게 맞죠. 두 번째,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봐서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각각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암보험에는 위험률 변동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암보험이 아니라 간병보험이죠. 실손의료보험 보겠습니다. 다음 중 김생명 씨가 아래와 같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 A보험회사. 자, 이제 두 군데 가입을 했네요. A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상금액은. 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중복 가입을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중복 가입이 되면 보상 책임액에 따라서 비례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액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손해액이 얼마냐? 입원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군데 가입을 했는데 A보험회사, B보험회사인데 가입 금액 상관이 없어요.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냐? 보상 책임액입니다. 자, 보상 책임액 A회사, B회사를 다 합치면 4천만 원이죠. 그죠? 4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A보험회사가 1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만큼에 해당되는 만큼을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1천만 원 나누기 4천만 원이니까 약 25%네요. 그죠? 0.25. 그럼 3천만 원에 0.25, 25%니까 750만 원이 A보험회사의 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복계약. 중복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중복계약은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계약을 하게 되면 비례보상 대상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보험 상품이 아니라 재산보험 상품 중에서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이 됩니다. 뭐가? 비례보상 대상 계약의.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예, 전액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액, 자기 부담금 있죠.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을 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2003년도에 개인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단체 실손, 단체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개인 실손입니다. 2003년 틀렸습니다. 모든 재산보험 상품은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 계약이 아니라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보험에 한정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실손보상 시에 상품별로 납입한 보험료 비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른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계산해 봤죠. 두 번째, 보험회사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확인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보험회사 시스템을 보험 설계사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8번 실손의료보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17년 4월 이후 개선된 실손의료보험 특약 1, 2, 3이 있었죠. 그죠? 예, 특약 1, 비급여 도수치료. 이게 특약 1이죠. 비급여 주사료. 이게 특약 2입니다. 비급여 치과치료. 치과하고는 전혀 실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MRI, MRA. 예, 이게 특약 3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특약의 연간 보장 한도, 보장 횟수. 자, 이게 참 다 외우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어차피 아셔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잘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지문으로도 이게 한 번씩 언급이 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약 1, 2, 3이 있었다 그랬죠. 특약 1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350만 원 50회, 비급여 주사료 250만 원 50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300만 원 50회 50회인데 예, 없습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좀 헷갈려요. 항상. 그래서 저는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350만 제일 큰 금액, 제일 작은 금액, 중간 금액 이렇게 외웁니다. 3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50, 50, 빵.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되고 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실손의료보험은 다른 상품은 다 주계약, 특약 다 둘 다 가능한데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으로 부과돼서 판매 못합니다. 단독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통원은 최대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2번 5천만 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기본형과 특약이 서로 다르다. 요 지문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간병보험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일상생활의 장애 상태, 일상생활의 장애를 느끼는 상태는 어떤 거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 일상생활의 장애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게 이동입니다.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이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동하기 플러스 식사하기를 못해. 이거 일상생활 장애 상태예요. 이동하기 플러스 화장실을 사용 못해. 이게 바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는 겁니다. 운동하기, 말하기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하기가 제일 중요한 디폴트로 깔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란 말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가 아니라 뭐였죠? 이동하기. 이동은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옷 입기 중 어느 하나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관련된 지문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10번 보겠습니다. 공적 장기간병보험과 민영 장기간병보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맞는 것. 우리나라는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위험률 변동이 됩니다. 위험률 변동 제도가 바로 이 간병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우리나라는 정액 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네요. 세 번째, 우리나라는 위험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된다는 거죠. 보험기간은 대부분 80세 만기가 아니라 종신입니다. 종신. 예,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과 민영 장기 간병보험 중 먼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상품은 민영입니다. 민영. 자, 이 질문도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민영이 먼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이 장기 간병보험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장애 보장인 경우에는 90일, 중증 치매 보장인 경우에는 2년. 자, 이건 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면책기간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90일, 2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간병보험은 실손 보상 형태가 아니라 정액 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이 안 되더라도 질병을 가지신 분은, 예, 간병 상태에 있으신 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30세 이상이면 간병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로 다른 상해보험이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특약으로 주로 주계약으로 가입을 하고요. 네, 주로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네 번째, 간병보험의 보험기간은 대부분 90세, 80세 다 아니다 그랬죠. 언제까지입니까? 종신. 간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해보험, 질병보험에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맞는 거네요. 그죠? 두 번째,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 이후다. 아니죠. 30세 이후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한다. 요거 맞는 얘기죠. 보험기간은 대부분 종신이다. 자, 이렇게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률 변동제도를 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합니다. 왜?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아무나 인가하지는 않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에서는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최근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인지기능 장애는 간병보험에서 보장하지를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발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연령, 나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위험률 변동제도. 자,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두 번째, 피보험자의 간병연금 수령 종료. 즉, 뭐 다시 회복이 되시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계약은 소멸이 된다.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세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험률 고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신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한 지문들이 섞여서 이 문제도 나오고 저 문제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의 특성을 여러분께 잘 구별하셔서 이 지문을 중점적으로 뭐가 틀렸는지, 그래서 제가 함정 부분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관 문제, 연관 함정.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이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간병보험 실은 나온 지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위험률을 변동을 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조정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나라는 경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위험률 산출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변경 제도를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생명보험 역사에서부터 우리 재산보험의 간병보험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서 쭉 이렇게 상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게 딱 떠올려 보신다면, 공부하시는 거 떠올려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 합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